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네, 사실은 오늘은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국 경제 관련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저 오프닝에서도 이제 금리 동결 얘기하면서 맞아요. 중국 경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중국 경제 불황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 위기, 경제 위기의 양태는 되게 다양하지만 특히 이번 위기는 부동산에서 위기가 시작이 됐다 보니까 2008년에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맞아요. 일이 있었거든요. 부동산 금융에서 위기가 촉발됐던 리먼 사태 연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판 리먼 사태다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을 넣기도 하는데 이 중국판 일명 중국판 리먼 사태 도대체 어떤 건지 그 배경과 원인 그리고 영향까지 오늘 좀 키워드 5개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가 1억 3천만 채입니다. 1억 3천만 채. 와,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이게 다 집인 건가요? 네, 집은 집인데 두꺼봐 헌집이 아니고 빈집입니다. 빈집. 네. 빈집이 이렇게 많아요? 네, 1억 3천? 미분양 물량 등을 다 합친 수치인데요. 네. 도시 아파트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 비어있다. 그러네요. 이런 네.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토부도요. 미분양 현황은 굉장히 중요하게 모니터를 합니다. 이게 미분양이 경기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6만 5천 채가 레드라인입니다. 6만 5천 채. 예, 6만 5천 채 넘어가면 위기 징후로 봐요. 그 정부에서는 이제 미분양 물량 쭉 보다가 이거 넘어가나? 7만 채 돼가나 이럴 때 이제 부동산 규제 조금씩 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근데 규제가 참 무서운 게 올해 초에 서울 둔촌주공 이제 분양 앞두고 재건축 그 정부가 규제를 조금 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세 또 완판돼 버리고 그리고 또 가격도 다시 서울 주요 입지 부동산 오르면서 또 반등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정부 입장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막 확 떨어진다 그러고 미분양이 늘어도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쇄적인 경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좀 짚어보기로 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중국 대비 인구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 7만 채 정도만 가도 위기라면서 대책을 세우는 판인데 중국이 우리보다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해도 빈집이 1억 채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상황이 심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건설사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런 영향을 짚어보기 위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그럼 부동산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예요. 네, 이게 많이 들어보신 단어지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용어를 좀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건설 현장에 가면은 시행사, 바사삭 건설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시공사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시행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시공사부터 보면요. 시공사는 말 그대로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공사 담당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즉 아파트를 직접 짓고 있는 회사가 시공사인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시공사는 공사하는 회사고, 그럼 시행사는요? 시행사는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맡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프로젝트 전 과정을 총괄하는 거, 일종의 총괄 PD 같은 거예요. 방송으로 치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우선 땅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시공사도 선정하겠죠. 그래서 공사를 맡기고 그래서 건물 짓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공사보다 시행사가 훨씬 더 큰 개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짓고 이러는 게요. 내가 가진 돈 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긴 힘들죠.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은행 등의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다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공사에는 은행이 반드시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 지은 다음에 분양까지 해서 분양대금 받은 걸로 은행에 빌린 돈 갚고 남은 돈으로 이익 내고 이게 이제 시행사의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시행사가 직접 분양을 하기도 하고 분양 대행사를 쓰기도 하고 네. 근데 시행사가 총괄 PD니까 출연자도 고르고 스태프들 고르듯이 똑같이 하는 거죠. 네네. 어쨌든 시행사가 총괄 감독을 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돈은 시행사가 많이 벌까요? 시공사가 더 많이 벌까요? 시공사는 공사하는 거고 그 위에 시행사가 있는 거면 시행사가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행사는 땅 매입부터 건설, 발주, 분양, 부동산 공급 서비스 전체를 총괄하는 사업을 맡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중 일부의 일감만 받아서 이익 내는 시공사보다 더 큰 이익을 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 비용의 대부분은 대출로 일으켜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자본은 적게 들이면서 뭐 시쳇말로 돈을 땡겨다가 사업을 잘 총괄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죠. 시행 사업이 성공만 하면 시쳇말로 대박이네요.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공짜는 아니죠. 시공사는 공사비 받아가면 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시행사는 모든 과정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 매입할 때 토지주와 원만하게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뭐 동의서 같은 거 필요한 경우라면 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은행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도 돈도 빌리고, 또 빌린 돈이 어마어마하면 하루 이틀 갖고 있는 것도 이자 엄청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잠깐 뜨는 돈은 자금 운용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분양이 완판이 되어야, 집이 팔려야 빚도 갚고 이익도 내겠죠. 원래 리스크가 크면 그렇죠.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그래서 이익이 나면 당연히 크게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 되고 시장이 좋을 때 승승장구하면 시행사들은 큰 이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경제 관련 뉴스 볼 때 자주 등장하는 헝다그룹 들어보셨죠? 그렇죠. 헝다그룹 위기다. 뭐 이런 기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 헝다그룹이 대표적인 시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중국 부동산 장이 워낙 좋고 성장률 막 국가 경제 성장도 막 팍팍팍팍 하고 이럴 때는 잘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막 일으키고 다 팔리니까 남는 거 다 자기가 이익을 독점했죠. 그래서 중국 최대의 부동산 회사로도 거론이 됐던 겁니다. 엄청 잘 나갔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헝다의 헝이 이제 우리말 한자 도금으로는 항자, 항상할 때 항자고, 네. 그리고 다는 이제 중국어 따, 그러니까 큰 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식 한자 도금으로는 항다, 항다. 항상 크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크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은 ever, 항상 크다, 그랜드자, 그란데. 그래서 헝다가 영어로 에버 그란데입니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에버 그란데 하면 사실은 축구 팬들 중에는 바로 아실 텐데 바로 광저우 에버그란데 축구팀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네. 이 축구팀 모기업이 에버그란데 헝다 그룹이었어요, 사실은. 광저우 에버그란데 유명 선수들도 많이 갔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브라질의 뭐 호비뉴 뭐 이런 어쨌든 우리가 그 회사가 막 크게 성장하고 막 돈을 막 주체를 못 하니까 네. 세계 유스 클럽 선수들까지 막 영입하면서 막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다 분양이 잘 될 때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바로 당국이 대출 규제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대출 규제면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을 이제 당국이 걷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 사업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크게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출을 규제하니까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은 사업 운영 자금 자체가 일단 마르겠죠. 그렇죠. 내가 돈을 빌려오기 힘들어지니까 그만큼 이자가 또 비싸지니까, 그리고 같은 돈을 가지고도 이자 내다 보면 운영 자금은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당장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공사나 관련 하청업체들한테 돈도 줘야 되는데 돈줄도 막히겠죠. 그러면은 제때 공사 마무리하기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공사가 멈추는 곳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인지 지난해 7월 달에 뉴스데스크 보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중국 시안시 은행감독국 건물 앞. 경찰들이 막고 있는 가운데 천여 명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칩니다. 이들은 부동산 업체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 입주도 못하고 있는데 대출금은 계속 갚으라고 하자 참지 못하고 시위에 나선 겁니다. 현재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단지의 면적은 홍콩 전체 면적의 절반과 맞먹는 5억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을 죄면서 헝다 등 주요 부동산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중국 전역에서 대출금 상환 거부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공사 재개 전에는 돈을 갚지 않겠다는 건데 20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 분양자들이 참여해 380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허난성 정저우에서도 집단 시위가 있었습니다.
4개 지역은행이 부실하되 돈을 찾지 못하자 예금주 3천여 명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피해자만 40만 명, 피해 금액도 8조 원에 이릅니다. 要是自己的存款存到里头，你们是什么概念？你们是什么想法？看看这些人，啊，没有良心，真的没良心。 네, 지금 시각이 1시 3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오염수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또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전해드리죠.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은행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피해를 본 이제 예금주들이 매일 양심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키워드인 시행사들이 이런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에 직면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잇따라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게 지금 부동산 위기의 일단 핵심이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크게 사업을 벌이던 부동산 회사들이 돈줄이 막히니까 공사 중단되고 갑자기 돈이 멈추면서 여러 곳으로 위기가 전염되는 상황인데 네.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해집니다. 중국 당국은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도록 이런 급격한 규제에 나서게 된 걸까? 바로 이거를 좀 알기 위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바로 세 번째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중국도 사실 양극화 문제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또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000년대 이후에 중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한 게 200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이제 막 90년대에 공장들이 중국에 막 들어가고 여세를 몰아서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막 중국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2000년대까지 쭉 두 자릿수의 고도 성장을 이어갔던 거죠. 두 자릿수 고도 성장이라니 뭐 성장세가 엄청났어요. 네. 근데 이제 2008년에 미국은 이제 그때 딱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서프라임 모기지. 그렇죠. 네.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조차 중국은 두 자릿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중국이 막 상당히 자신감을 갖던 시절이 바로 2000년대 한 말부터 2010년대 가는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도 성장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고도 성장 당연히 뭐 좋죠. 성장하면. 근데 많은 부작용도 함께 나왔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 파괴 문제 환경 있겠고요. 파괴. 심지어 수도 베이징조차도 막 적색 경보가 뜨고 막 난리가 날 정도로 대기질이 맞아요. 나빠지기도 네, 했고 우리도 영향을 많이 네,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불거진 문제가 바로 세 번째 키워드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랐거든요. 마치 90년대 우리 강남 부동산 연상해 보시면 그때 막 부동산 오르면서 갑자기 막 날벼락 뭐라 그래요? 벼락부자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부의 양극화 문제가 심해졌듯이 중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속이 된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네. 결국 방류를 네, 했네요. 예정대로 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중국 체제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잖아요. 네, 더구나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3년임을 원래 성공했죠. 네. 그러면서 장기 집권의 틀을 이제 다져야 되는데 내가 장기 집권하려고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가 명분을 좀 쌓으려면 어떤 이 사회의 불만 등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도드라진 게 양극화인 거고 네.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해서 체제 불안 요소를 좀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 앞두고 내세운 그 캐치프레이즈 키워드가 그러니까 시진핑의 키워드입니다. 바로 공동 부유였습니다. 공동 부유. 부유. 뭐 다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그렇죠. 뜻인가요? 부유하게 너만 잘 살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나쁜 말은 아니죠. 네. 그래서 잘 나가는 대기업들 막 규제하고요. 부동산 대출도 여기서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그 문재인 정부 중반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대출 규제에 강하게 들어갔잖아요. 네. 15억 원 이상 아파트 대출 아예 막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거고 사교육도 막고요. 사교육도 막 계층 간 격차의 상징이 되니까 그리고 게임도 못하게 막 막고 아, 그렇죠. 막 이러면서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건데 야 오죽하면은 이런 동시다발 규제를 했을까 중국의 양극화 상황을
베이징 이해인 특파원이 좀 보도한 리포트가 있거든요. 이거 네. 잠깐 보면서 어느 정도 양극화가 심한지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베이징 중심가의 한 백화점. 건물 전체가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매장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의 명품 소비 규모는 63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매출의 4분의 1을 만여 명에 불과한 중국의 슈퍼 리치가 소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재산이 340억 원이 넘는 중국인은 7만 명, 5년 만에 4만 명이 늘었습니다. IT 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부자가 나오고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성장의 그늘도 짙어졌습니다. 지난 6월 상하이의 아파트 한 채에 39명이 모여 살다 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 치솟는 집값을 감당 못해 건물 지하실에서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생지족이 수십만 명입니다. 아예 도시 외곽에 토구를 파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14억 중국 인구 중 6억 명이 월 수입이 18만 원도 안 된다는 게 리커창 중국 총리의 고백입니다. 상속세와 부동산 보유세가 없다 보니 부의 대물림까지 확산되면서 불평등 지수가 폭동 유발 수준을 넘어섰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는 열심히 일해봤자 착취만 당한다며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의 탕핑주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공동부유를 천명한 것도 양극화가 체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39명이 아파트 한 채. 한 채. 옛날에 보면은 무슨 티코에 몇 명 들어가나 막 내기하고 이랬던 약간 차력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심각한 양극화인 거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시진핑은 3년임을 하면서 강한 사회주의 국가를 천명해야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의 핵심 이념이 평등인데 지금 전혀 평등하지 않은 경제 상황을 보여주니 이거 면이 안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순을 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고요. 그래서 네. 규제를 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맞이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그게 바로 네 번째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네 번째 키워드는 21.3%입니다. 21.3%. 이거 어떤 수치예요? 조금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아까 리포트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착취만 당한다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얘기 나왔는데 탕핑주의 뭐. 네. 청년 실업률이 청년 21.3%입니다. 실업률. 쉽게 말해 지금 5명 중 1명은 그냥 취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조금 전에 살펴본 건 어떻게 보면 계층 간 양극화. 우리가 뭐 저 기생충에서 봤듯이 뭐 토굴에 사는 사람과 뭐 고급 아파트 이렇게 네. 갈리지만은 세대 간 양극화까지 같이 입체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거죠. 세대 간의 자산 격차. 그렇죠. 물론 이제 세대 간의 자산 격차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그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중국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시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시체 사진이요? 네, 이게 과연 뭐 시체 사진을 왜 찍는 건지 시체 사진 한번 모습 보도 잠깐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졸업 가운을 입은 대학생이 죽은 사람처럼 계단에 늘어져 있습니다. 난간에, 담장에, 심지어 나무에 머리를 늘어뜨리고 걸려 있거나 죽은 뒤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도 있습니다. 졸업 시즌을 맞은 요즘 중국 SNS에 올라오고 있는 이른바 사망 졸업 사진입니다. 재학 내내 제로 코로나에 시달리다가 제로 직장의 현실을 마주한 이들이라는 자주 섞인 설명도 있습니다. 지난달 16세에서 24세의 중국 청년 실업률은 2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명 중 1명은 실업자란 겁니다. 여기에 사상 최대인 1158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이번 달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로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더딘 속도에 오히려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에도 기업 채용이 늘지 않자 중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귀농과 입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직접 귀농을 독려했습니다. 什么是实事求是？怎么去联系群众？青年人就要自找苦吃。 중국인민해방군도 올해 신규 대졸자와 고교생의 입대를 10% 늘리기로 했습니다. 애국주의 색채가 강한 20대가 등을 돌리면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중국 당국이 청년 실업 문제에 특히 민감해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노광우님이 오염수 보도 안 해요 하셨는데 지금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좀 더 얘기가 나오면 좀 네.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시체 사진이라기보다 저는 진짜 시체 사진인 줄 알고 아니요, 좀 아니요. 약간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사회를 이만큼이다라고 풍자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시체 흉내를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세 번째 연임으로 장기 집권 확정 지었는데 청년들이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또 굉장히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그리고 지금 아까 두 리포트를 관통하는 단어가 체제 불안이란 말이에요. 체제 불안.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집권의 정당성을 계속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규제로 인한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든 양극화해서 이 청년 해소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아까 뭐 IT 기업들 규제를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IT 기업들 사실 또 청년 일자리가 더 많이 관여된 곳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걸 누르면 이게 튀어나오고 약간 이런 식의 악순환이 좀 벌어지는 거고요. 네. 이게 방금 리포트에서는 20점 몇 %가 지금 제가 21.3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 달 새 또 오른 건데 7월 달은 아예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발표를 청년 실업 발표 이제 금지하겠다 이러고 아예 중단한 상태예요. 중국이 지금 벌써 고령화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한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산하 제한도 원래 했었죠. 한때 중국이. 그랬다가 이 경제 성장하면서 오히려 저출생이 너무 빨리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감소의 소용돌이에 이미 휘말렸어요. 물론 사실은 출산율만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급하지만은 중국이 개발도상국 거쳐서 중진국 되고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문턱이거든요. 근데 군사력이나 전체 경제 규모로는 뭐 일본을 제치고 강국이 됐지만 극심한 양극화 때문에 1인당 소득은 여전히 낮다 보니까 이 선진국이라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위기가 전부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이러니 가뜩이나 지어놓은 아파트는 더 안 팔릴 거고 빌려놓은 돈은 더 갚기 힘들고 이러면 금융기관도 돈을 회수 못하게 되고 이러면 더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이런 악순환에 중국이 빠진 상황인데요. 아까 제가 헝다그룹 사례 하나 예를 들어드렸지만 네. 지금 헝다그룹 하나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런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헝다그룹과 비슷한 여러 부동산 회사들이 비슷한 자금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형 업체들 무너지면 그만큼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한 곳인 비구이 위안이 이자 300억 정도를 지급 못하고 있어요. 이자만 300억. 네. 이곳은 지금 헝다보다 4배 많은 건설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요. 네. 4배 많이 한다는 건 돈을 그만큼 더 훨씬 많이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기에 빠진 이런 중국 부동산 업체들 부채를 모두 모으면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넘을 거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경원이요? 이게 상상이 안, 스케일이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아, 이러면 이제 걱정되는 건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올지 바로 마지막 키워드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보시죠.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커플링입니다. 커플링. 이게 커플들이 끼는 반지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커플링 끼고 오긴 했는데 오, 스윗하네요. 네,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 네. 즉 커플링은 커플이 되는 현상이라고 직역할 수 있겠는데 네. 쉽게 말해 닮아가는 현상이다. 즉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의 경제 흐름과 유사하게 닮아가는 현상을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언론에서 동조화라고 그래서 부르는 동조화 거죠. 현상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네. 일단 우리 금융당국은 중국 부동산 위기가 있지만 우리 금융기관이 거기에 돈 빌려준 적은 없다. 그러니까 직접 위험에 노출된 위험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헝다 같은 데에선 우리가 물리진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네. 그럼 직접 노출된 거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 거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그래서 그나마 뭐 물린 것보다 나은 건데 아, 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물려 있다는 거죠. 이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렇죠. 건데 네. 중국은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강한 봉쇄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 봉쇄를 풀면서 경제를 정상화하고자 했습니다. 네. 근데 경기 자체가 막 가라앉고 미분양을 속출하고 하다 보니까 소비 심리 자체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 쪼그라들었군요. 지난달 소매 판매 증가율이 2.5%에 그쳤는데 예상치보다 2%포인트나 낮았거든요. 거기다가 청년들 아까 취업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당장 소비 가능할까요? 벌리는 돈이 없으니까 쓰지도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만 하고 소비는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중국 경제 자체가 가라앉으면 수요가 당연히 위축이 되는데 이렇게 위축된 수요 중에는 당연히 중국 내수 수요도 주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물건을 사가는 아, 수입 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그러네요. 우리 물건을 사갈 여력이 부족해지는 위험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의 마지막 키워드 이제 커플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이 가라앉으면 우리가 딸려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이 수식어가 빠진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지금까지. 네. 근데 올해 들어 수출로 지금 못 먹고 살고 있습니다. 수출 충격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게 지금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적자를 찍고 있는 게. 그래서 급기야 지난 3월에는 중국이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이 돼버렸어요. 3월 달에. 네. 그래서 당시에 어느 정도 수출 상황 심각했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올해 2월까지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50억 7,400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이제는 무역 흑자국이 아닌 적자국 1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대중 무역 수지 흑자는 갈수록 줄어 지난해엔 12억 1,300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1, 2월에 이어 3월도 적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통계만 봐도 1년 전과 비교해 수출은 36.2% 줄어든 반면 수입은 9.1%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중무역수지 적자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무역 적자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수출 회복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지만 과거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단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다시 단가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 대중무역도 아마 흑자로 반전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시대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져 올해 최종적으로 적자를 낸다면 대중무역 수지는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이제 3월 그렇죠. 리포트고 이제 인터뷰를 보면 무역협회 실장 인터뷰 보면 하반기 수요가 살아나는데 이제 희망을 좀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하반기에 단가가 좀 올라가야 흑자다 이랬는데 수요가 있어야 단가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무역협회뿐 아니라 사실 기재부, 한국은행, KDI 일제히 했던 얘기가 상저하고를 얘기했습니다. 상저하고. 즉 상반기엔 어렵다 인정. 하지만 하반기엔 반등할 거다. 그 반등의 근거는 중국의 경제 회복에 희망을 걸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희망이 기대할 수가 조금 좀 어렵네요. 어렵게 흘러가고 네. 있죠. 오히려 지금 기재부가 지난 주말 사이에 중국 경제 비상 대응반을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있을지 모를 위기 사태에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지금 뭐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40년 성장이 멈췄다면서 이제 일본식 장기 불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극단적인 비관론도 나오곤 있는데요. 네. 외신들도 지금 그래서 중국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문제는 외신들이야 불구경하듯 얘기한다 쳐도 우리는 불이 번지는 네. 바로 지근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좀 일본과의 현안도 굉장히 첨예하지만 지금 중국 경제 상황 우리에게 올 직간접적 영향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또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슈 정리 한 번씩 해보면 네, 오늘 5개 한번 연상하시면 쭉 흐름이 정리되실 겁니다. 네. 먼저 1억 3천만 채 기억나시죠? 네. 빈집이 빈집. 이렇게나 많다. 근데 이 빈집 다 자기 돈으로 지은 게 아니었죠.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시행사였어요. 시행사. 시행사들이 넘어가면 연쇄적인 타격을 준다. 그래서 막 시위도 하고 난리가 났던 거고. 근데 그렇게 시행사들이 넘어간 배경에는 당국의 대출 규제 또 기업의 활동 규제들이 있었다. 근데 그 규제에 그 기저에는 양극화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 시진핑 3기의 어떤 양극화 해소의 과제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두드러진 수치가 21.3. 3%. 아마 지금은 늘어났을지 몰라요. 네. 발표를 근데 이제 더 중단했기 이상 때문에. 발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네, 거죠. 청년 실업까지 심각해지는 상황. 이렇다 보니까 수요가 살아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수출도 당연히 살아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침체가 우리까지 옮아오는 이른바 커플링에 대한 우려 나올 수 있다까지 좀 정리하면서 중국판 리먼 사태가 미치는 영향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키워드 바사삭 MBC 염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